안녕하십니까. 고대 행정학과에 있는 안주모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원탁 토론회하고 이슈페이퍼 결과를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은 기술 패권 시대 이제 새로운 과학기술 혁신 정책 방향이고요. 주제가 의미하다시피 굉장히 브로드한 영역을 담고 있어서 저희 한림원에서 이제 최기령 교수님, 이근 교수님 함께 해주셨고요. 그 외에 이승주 정외과 교수님이라든가 뭐 차정미 국회 미래연구원 박사님 등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모셔서 정리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기술 패권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 패권 이슈가 사실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반도체 전쟁 또는 무역 분쟁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반도체나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바이오, 우주 등과 같이 민군 겸용기술 분야의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자국에 대한 첨단 산업 육성, 우방 국가의 배타적 기술 협력, 경쟁자에 대한 어떤 경제적 제재 등을 추진하는 선별적 디커플링 전략을 강조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쌍순환 전략이라고 해서 내수는 내순대로 하고 또 외부에 대한 의존을 줄인다. 그래서 두 개의 서클이 같이 도는 이런 비대칭적 디커플링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 이제 예전에 저희가 많이 쓰던 지정학이라는 단어보다 기정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언론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정학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정치 외교적인 동맹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뭐 한국을 예를 들면 지정학적 관계에서는 일본이나 중국이 이제 주요 플레이어가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술이 되다 보니까 자국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이합집산을 하면서 동맹과 협력을 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해서 이제 기정학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지정학이건 기정학이건 단어보다는 결국은 지정학 시대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정학 시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포지션이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뭐 미국이나 뭐 중국처럼 뭐 전 세계 각 분야에서 전 세계 1위 기술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가운데 이제 딱 낀 넛크래커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저는 기정학사 반도체 이제 이런 기술 패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뭐 일종의 예방 주사 같은 걸 한번 경험을 했는데 그게 이제 몇 해 전에 있었던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 제한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타겟팅을 하고서 특정한 이 불화수소 수출에 대해서 이제 제약을 걸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또 소부장 R&D를 급하게 하면서 미봉책을 했었는데 이 기회에 이제 뭐 이 굳이 반도체로 한정하기보다는 근본적인 과학기술의 혁신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뭐냐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라고 하는 게 이 원탁 토론회와 이슈 리포터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미중 갈등은 이제 그 뭐 하웨이 사태도 있었고요. 결정적으로는 반도체로부터 불거졌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미국의 이제 경제학자들 또는 정치학자들 중심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견제하는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어떤 연구 보고서나 논문에서 중국이 지금 같은 속도로 이제 성장을 한다면 2030년 정도에는 이제 중국이 대부분의 수치에서 미국을 초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대중국 전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네 가지 중심 축을 가지고 접근을 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국에 대한 취약성을 좀 줄여 나가겠다. 두 번째는 미국이 잘하고 있는 분야는 더 잘하는 일종의 초격차를 만들고 유지하겠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가진 시장 구매력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매력적이니까 그건 또 포기 못하겠다라고 하는 약간은 뭐
이율 배반적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프렌즈 쇼어링이라는 단어를 이제 미국이 들고 나왔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국제 협력을 뭐 다 했었는데 이제는 동맹국 중심으로 하겠다. 그래서 동맹국 중심으로 기술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네 가지 원칙을 세워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 나라들도 이제 대응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표는 이근 교수님께서 최근에 하셨던 연구 중에 하나로서 여러 나라들의 이제 그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3대 분야 3개, 6개의 세부 목표로 나눠서 주로 그 나라의 정책이 기존 산업이나 미래 성장에 관한 것이냐, 환경이나 삶의 질, 국민의 어떤 복지에 관한 것이냐, 아니면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급망 안보나 경제 안보에 대한 것이냐를 이 기준을 가지고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대만 여러 나라를 이제 분석한 사례가 저희 원탁 토론회와 이슈 리포트에서 다뤄졌고요. 일단은 뭐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세 가지 목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가져가고 있지만 최근에는 경제 안보에 좀 더 웨이트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미국이나 중국은 아무래도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경제 안보 관점을 많이 강조하는 반면에 저희랑 비슷한 입장에 있는 독일 같은 나라들은 기술 패권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기술 주권이라는 단어를 새로 사용을 하면서 이 핵심 기술은 그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존망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일종의 뭐 저희가 주권처럼 보호하고 뭐 해야 된다. 그래서 기술 주권이나 공급망 확보를 조금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뭐 발빠르게 이제 12대 국가 전략 기술을 선정을 했고요. 50대 세부 중점 기술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공급망 통상, 신산업 육성, 외교 안보 관점에서 12개 기술을 골라서 클러스터링을 이 기술들이 혁신 선도냐 아니면 뭐 미래 도전이냐 아니면 필수 기반 기술이냐에 따라서 12개 기술을 선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국가 전략 기술을 뽑는다고 다는 아니고요. 실제로 많이 풀어야 될 문제들은 여기저기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전략 기술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국가 전략 기술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장비나 시장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고 어떤 다양성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패키징이라든가 반도체 여러 영역에서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고 또 구체적이지 못한 데이터를 갖고 협상을 해서 협상이 잘 안 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약점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사실 그래서 이 혁신 정책 또는 산업 정책 수준으로 내려가면 여러 가지 다변화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잠재적 적국의 군사적 목적, 뭐 첨단 칩 전용 가능성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경제적인 안보, 제재, 뭐 특허의 세부 특허 단위의 어떤 제재를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자급률 제고가 가장 시급한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제조업 부활 정책 또는 뭐 모니터링, 그다음에 뭐 여러 주변 국가의 다각화를 하고 있고, 유럽도 이제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한 EU 차원의 뭐 투자, 반도체 설계에 대한 뭐 기회 파악, 뭐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지정학에서 기정학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나라들이 발빠르게 다른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입장에서 그 나라의 이해관계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뭐 이런 기정학 또는 기술 패권 시대가 뭐 변수가 아니고 이제 상수처럼 당분간 뭐 최소 10년 정도 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 해서 저희 한림원 차원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를 토론 결과를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사실 기술 패권 하면은
기술이기도 하고 패권이기도 해서 사실 이날의 원탁 토론에도 이 저희 과학기술 한림원 멤버도 참여했지만 언론사도 참여하고 입법부 연구 출연기관 그다음에 뭐 학계에서도 뭐 정치외교학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들이 토론을 했는데요. 이게 이슈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어떤 저희의 입장을 하나로 정리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식 투자할 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사실 저희의 포지션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모호하고 전략적으로 좀 다면적인 성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슈에 대해서도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데 공급망 하나만 하더라도 산업별로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위치가 다르고 뭐 배터리가 다르고 디스플레이가 다르고 다 다를 거고요. 반도체 안에서도 아마 다를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저희가 잘 아는 메모리라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슈를 사실은 세분화하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부분과 국가가 주도하는 안보 이슈를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도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뭐 규제라든가 어떤 무역에 대한 룰 갖고 싸우고 있지만 사실 회사 단위에서는 또 많은 공장이 중국에 위치해 있고 또 중국이 최대의 바이어라서 최근에는 사실 또 미국의 대중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민간하고 국가의 포지션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와 민간이 디커플링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기술 종류와 수준별로 좀 다른 대응 전략을 가져가서 전선을 하나로 통일하기보다는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과학기술에 대한 외교적 협력 채널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과학 외교라는 거를 굉장히 예전부터 강조를 했지만 사실은 과학기술 외교가 어느 정도는 ODA 영역에 좀 한정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좋은 기술을 뭐 개도국에 좀 지원해 준다 정도였다고 하면 지금은 더 이상 뭐 외교가 예전의 외교가 아니고 과학기술이 예전의 과학기술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 외교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뭐 외교부에서도 뭐 과학 외교국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고 최근에는 그거는 못 만들었고 과단위가 만들어져 있지만 이 부처끼리 뭐 싸우는 것보다는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콘크리트한 데이터를 갖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전략적 과학 가치 사슬을 저희가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사슬이라고 하면 밸류 체인이라고 하면 저희가 항상 공급망에서 엔드 프로덕트 위주에서의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또 정부가 국제 과학기술 국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맥락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사이언스 밸류 체인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경제 안보 이슈로 넘어와서 국제 협력이나 아니면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데 오히려 기초 원천에 가까운 업스트림으로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루즈한 입장에서 협력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하게 이 사이언스 밸류 차인에서 좀 이니셔티브를 쥐고 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면 이 기초 원천 기술 단계에서 저희가 조기에 좀 좋은 기술을 좀 락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좀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위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 국제 협의체를 많이 합니다. 내년에도 뭐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의장 호스트국으로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들을 초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뭐 ICT, 인공지능, 과학기술을 어젠다 중에 하나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접근을 통해서 사이언스 밸류 체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뭐 사실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뭐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서 그동안 좀 많이 관심을 못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기술 표준인데요. 사실 이제 특허가 방어 기제로 사용된다고 하면 방어보다는 컨소시엄, 동맹에 유리하게 쓰는 게 기술 표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5G 만들 때 5G를 먼저 하려고 했던 게 이제 기술 표준
그 표준 기술을 좀 선점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표준에 대해서 저희가 표준은 거의 미국이나 독일 또는 유럽이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잘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 글로벌 기술 표준을 주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참에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최근에 뭐 R&D 예산 이슈도 있었고 효율성 이슈도 있고 이게 뭐 잠잠해진 이슈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R&D 전체 예산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R&D는 돈을 쓰고 남는 게 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 패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참에 저희가 맨날 뭐 선도형이라든가 뭐 스마트 무버라든가 여러 얘기를 했지만 정말 R&D다운 R&D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무지향형 혁신 정책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의 이제 정책은 각 부처별로 하다 보니까 부처끼리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 산업부가 어떤 정책하고 중기부가 어떤 정책하고 과기정통부가 어떤 정책을 하고 그 안에서도 어떤 국이 무슨 정책을 하고 과가 잘하고 담당 사무관이 하고 굉장히 잘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부분 최적화의 함정에 빠져 있지 않나. 그러니까 각각은 잘하지만 다 같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못하는 게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런 기술 패권처럼 정말 큰 일이 터졌을 때는 이걸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시면 세로 축으로는 굉장히 잘하지만 기술 패권처럼 범부처 이슈가 다가왔을 때 이 가로로 잘 해야 저희가 이 과학기술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무 중심으로 좀 각 부처의 정책들을 좀 굴비 꿰듯이 잘 엮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무지향형 혁신 정책이 더 가속화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